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로 58페이지가 됩니다. 58페이지. 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투현상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거든. 그지? 그래서 왜 막판에 저거 얘기했었지? U자관. 그지? U자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포에서도 그런 삼투현상에 의해서 뭐야? 물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지? 물이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 보면 그래서 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다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삼투현상에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지니까 세포 자체도 농도가 있겠지. 니네 그거 아니야? 식염수? 들어봤지? 뭐 이렇게 렌즈 같은 거 세척할 때 쓰이기도 하고, 식염수를 이렇게 살짝 찍어서 맛을 보면 약간 짭조름해요. 한 농도로 한 0.9%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세포의 농도랑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떤 용액을 만들 때 있잖아. 세포의 농도랑 똑같은 농도로 만든 용액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지 요거. 세포 안쪽하고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등장액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등장액.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등장액이란 말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용액을 하나 만들었는데 세포보다 농도가 낮게 만들었어. 뭐라고 한다? 저장액.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얘기할 거야 이거. 그지? 그럼 반대로 세포보다 농도가 더 높게 만든 용액은 고장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세포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보통 동물 세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야? 적혈구 갖고 실험을 합니다. 자, 적혈구, 동물 세포. 자, 저장액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액에다가 적혈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적혈구도 세포기 때문에 농도가 있다 그랬지? 근데 얘가 저장액이니까 적혈구하고 용액하고 농도 비교하면 용액의 농도가 더 낮은 거잖아. 적혈구의 농도가 더 높은 거지?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요 적혈구 안에도 물이 있을 거고, 이 저장액에도 당연히 물이 있는 거잖아.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어. 세포막을 통해서. 그런데 바깥쪽이 저장액의 농도가 더 낮다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외관상으로 어떻게 돼? 이거 두 개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원리상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적혈구가 부피가 점점 커지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얘가 터져버립니다. 왜? 동물 세포는 뭐가 없다?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점점 빵빵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터져버려. 이렇게 터져버려. 그래서 마치 분수 뿜어져 나오거든?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용혈현상. 그 적혈구와 같은 동물 세포를 저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뭐다? 용혈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부풀어 오르는 게 용혈이에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현상이 용혈현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뿜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해놨지, 그지?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빵빵해지다 나중에 터져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터져버려, 쫙 터져버려 이렇게. 그 터지는 현상. 여기 보면 터지기도 한다라고 써져 있지. 그 터지는 현상이 용혈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봐. 등장액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었어. 등장액에다가. 맞지? 등장액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등장액이라 하면 뭐야? 농도가 같은 거니까 이 적혈구의 농도랑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같아. 자, 이동하는 물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와 차이는 뭐냐? 같은 거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없어 보이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적혈구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꼭 잘 읽어야 돼. 단순히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외관상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데 그게 같은 것 뿐이다. 자, 그 다음에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어서 고장액에다가. 자, 고장액이면은 적혈구의 농도보다 바깥의 농도가 더
높은 거지. 따라서 어떻게 된다? 자, 이때도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볼 때는 적혈구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이 적혈구가 어떻게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쭈글쭈글해.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진다고. 그지?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자, 간혹 이게 실험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오잖아. 어쨌든 외관상. 그럼 적혈구가 빵빵해진다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 이때는 아무런 변화 없는 거. 이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오히려 적혈구의 질량이 뭐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용질이 들어오죠. 용질은 삼투 현상이잖아. 삼투 현상 용질 이동한다 그랬어? 물만 이동하는 거야, 그지? 용질이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것만 갖고 따지는 거야. 이해돼? 시험에서는 물만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을 낸다고. 용질이 이동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아요. 삼투 현상에서는. 그러면 그 물의 이동에 의해서만 어떤 질량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질량 증가지. 맞아? 질량 증가고. 질량 감소지. 용질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삼투 현상이 문제 나올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다가 이번에는 식물세포를 집어넣는데 보통 식물세포는 이제 그 양파 껍질 얇게 해갖고 이제 식물세포를 집어넣는다고 치는 거야. 자, 원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뭐야?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 식물세포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식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면 핵은 당연히 있을 건데 식물세포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 액포가 존재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세포 구조할 때 배웠지만 액포 역할이 뭐야? 그죠? 수분 저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도 저장액에다가 식물세포 넣으면은 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들어온 물의 양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세포가 빵빵해져. 이렇게 빵빵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온 물은 어디에 저장돼? 액포에 저장되니까 원래 그냥 보통 상태, 평상시 상태의 식물세포에 비해서 액포의 크기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터지진 않아.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팽윤현상이라 불러. 뭐라고 한다고? 팽윤현상. 팽윤현상이라 불러.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팽윤현상에 의해서 세포가 팽팽해지고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액포의 크기 증가합니다. 그지? 액포의 크기 증가하고 뭐 마찬가지로 질량도 증가한 거지. 그지? 질량도 증가한 거야. 세포의 질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적혈구랑.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그지? 당연히 물의 이동이 없지는 않다. 그지? 다만 이동하는 물의 양이 서로 어떻다? 같아서. 그지? 같아서 외관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비교해봐. 액포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때보다 이때 액포가 큰 거지. 그지? 액포의 크기가 저장액일 땐 더 커진 거고. 그지? 그래서 액포의 크기가 보통 질량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고장액에다가 넣었어. 고장액에다 넣잖아? 일단 얘랑 똑같이 어떻게 돼? 들어오는 물에, 여기 바깥에가 농도가 높으니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물량이 많을 거 아니니?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 핵이 있고 액포의 크기가 작아지지. 액포에 저장돼 있던 물이 결국 농도 조절에서 다 빠져나간 거니까 액포의 크기가 되게 쪼그라들어.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원래 세포막하고 벽이 붙어있다 그랬지? 세포막하고 붙어있던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버려.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자, 우리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이 소기관들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전체를 원형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던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면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 원형질 분리.
그래서 고장액에서는 양파세포가 뭐가 된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포의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질량적인 측면에서도 질량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각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그 실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에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생명체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결국 그 세포의 농도가 조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삼투 현상을 우리 생활에 직접 이용하는 예시들도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몇 가지 써놨는데, 자, 삼투 현상의 예 그래서 나오지.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비료라는 게 원래 식물이 잘 자라라고 주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좀 말라. 왜? 야, 봐봐. 땅에 식물이 하나 이렇게 심어져 있고 뿌리가 있을 거 아니니? 식물들은 이 뿌리를 통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지들이 필요한 물을 흡수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봐봐, 평상시에 뿌리가 물을 삼투 현상에서 흡수하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돼? 이 뿌리 안의 농도가 높고 흙 속의 농도가 낮아야 흙 속에 있는 물이 뿌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려서 오히려 이 땅 속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식물 뿌리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오히려 물이 빠져나오지. 그 결과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랑 비슷한 일은 뭐가 있냐면, 니네 지금 뭐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겨울철에 눈 오면 뭐 하지? 이른바 제설제라는 거 뿌리지. 그럼 제설제 때문에 눈이 녹지. 그 녹은 눈 안에 그 제설제 성분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게 땅으로 스며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 이 비료 많이 준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 결과 어때? 제설제로 눈을 녹이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말라 죽을 수 있어. 고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사실 선생님도 사 먹는데 김장을 하지. 김장하면 이렇게 배추가 있잖아. 보면 할머니들 배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 내가지고 그 위에다 소금을 뿌려 놓으세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 배추가 어때? 흐물흐물해져. 숨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내가 배춧잎을 이렇게, 배춧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소금 뿌렸어. 소금 막 뿌렸어. 그럼 어떻게? 여기 고농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배춧잎 안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거의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물이 빠져나오지. 그 결과 단단했던 배춧잎이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야. 그걸 숨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이제 화분 같은 거 기르다 보면 이게 물 주잖아. 잘 자라라고 물 주잖아. 그 물 주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흙에다 물 줘버리면 여기가 저농도가 돼버리잖아. 농도가 묽어지니까. 그러면 오히려 뿌리로 물이 더 잘 흡수가 되겠지? 그 결과 어떻게 돼? 싱싱해지는 거. 맞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투 현상을 이용한 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뭐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것 조금 그 예시들 몇 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중요한 건 얘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 현상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생명 시스템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따라잡기 나오지. 내가 단톡에 올려놨지만 앞에 화학 파트랑 생명체 구성물질 기출문제 다 풀어서 올려놨지?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시고, 다음 주쯤에 내가 이 생명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풀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수업 시간 일일이 다 못 풀어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질문하신 거 얼마든지 하시고, 전체적인 풀이는 영상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거 지난 시간 숙제 안 내줬지? 내줬냐? 내가 내줬었나? 아, 내줬구나. 거기 삼투 현상 부분 안 푼 거 있으면 그거 마무리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죠? 뒤에 저희까지 73페이지까지 다 내줬지? 다 풀어. 거기서 삼투 현상 해당됐던 거 안 풀었던 것만 마무리해서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풀어놓으시면 되겠고, 니네 예를 들어서 이 92번 같은 거 보면 여기 소금물의 농도
0.9라고 나오지. 이런 식으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말이 없고 이렇게 농도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자, 여기서 요 0.9%가 뭐다? 이게 등장액이다. 알겠니? 0.9% 정도의 농도 등장액인 거니까 그거보다 농도가 낮으면 얘가 저장액, 얘가 고장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농도로 나와 있을 경우에 구분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73페이지까지 중에서 안 돼 있는 거 마무리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뭐 교재로는 이제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갔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과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신우이 좀 일찍 줄게. 교과서를 일일이 다 뭐 읽으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니네가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틈틈이 읽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좀 설명하면서 그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준성이는 다음 주에 올 때는 교과서를 좀 챙겨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로 지금 35페이지가 되겠지. 뭐 34페이지부터인데 한번 쭉 볼게. 34페이지 보면 원소의 주기율 나오는데 내가 이거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거야. 보면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할 테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쭉 뭐 설명들 나와 있어. 그지? 뭐 요 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원소는 한 110여 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마 너희 학교에서는 몇 번까지? 원자 번호로 118번까지로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테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35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뭐 초기의 우주 초기의 핵합성, 별 내부의 핵융합, 초신성 폭발 등등등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원소를 많이 알지 못해서 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원소들이 발견이 되고, 그지?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118번 중에 원자 번호로 92번까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들이고, 나머지 그 이후 93번부터 118번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뭐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원소들이다라고, 인공적인 원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1860년대 이르러서 60여 종의 원소와 이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알려졌다. 원소의 상대적인 질량 뭐라 그래? 원자량이라고 하지. 알게 된 원소 종류가 늘어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묶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배열하는 원소들 사이 규칙성을 찾으려고 했다. 원소들을 배열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것은 뭐다? 원자량이었다. 그지? 원자량이었다. 원자량이었다.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니네 과학자들 이름 몇몇 나올 텐데, 그지? 데베라이너 있었고, 뉘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누구? 멘델레예프 있어.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뭐다? 원자량 순서들로 원소들을 배열하면서 연구했다.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그 사람부터는 뭐다? 원자 번호순이다. 그지?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원소들을 배열하던 중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자, 그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불렀다? 주기율. 그러니까 주기율의 뜻인 거지.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주기율들이 잘 드러나도록 배열해서 만든 표를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근데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는 당시까지 발견된 60여 종의 원소로 채우지 못한 빈칸이 있었다. 그래서 빈칸은 어떻게 했어? 비워두고 성질만 예측을 해놨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실제 원소들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발견된 원소들의 성질들을 따져보니까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거랑 거의 유사하더라. 그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니네 교과서에서 이런 조그만 글씨들 잘 봐야 되거든? 자, 원소의 정의가 뭐야? 예전에 너희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울 텐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원소를 보통 배워. 근데 알다시피 뭐야? 원자핵과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의 그러니까 계속 쪼개 분해가 되잖아. 근데 지금은 원소를 그냥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 부른다? 원소라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니네 물질 중에 왜 우리 이른바
호돈소 물질이라 불리는 애들이 있지. 호돈소 물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거야? O2, 뭐 H2 이런 것들. 분자야. 그러나 이 O2 원소냐 물어보면 원소다 이렇게 해줘야 돼. 왜? 분해되지? 분자가 분해된다고 해서 그 원소가 분해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호돈소 물질은 그냥 니네 원소로 취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화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네? 호돈소 물질은 뭐다? 원소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원소의 정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델레프 나오지? 뭐 맨델레프가 그래서 그 주기율표를 1896년인가에 아마 처음 이게 만들어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1번 원소에 이제 맨델레프 이름을 따서 맨델레뷴이라고 이제 원소를 붙였다,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뭐 요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 이후에 발견되는 원소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맞지 않는 그 성질들이 주기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누가?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양성자 수가 원소마다 다르다라는 걸 모즐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뭘 붙였어? 원자 번호를 붙였어.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 봤더니 그 맞지 않던 애들도 이제 다 맞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뭐다?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주기율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지만 현재 여기 표 밑에 보면은 현재 주기율표는 족을 같은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 부르고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고요. 주기율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본다? 원자 번호로 이게 이제 옆 페이지랑 이어져 있어서 그런데 20번까지만 본다. 그래서 주기로는 몇 주기까지만 4주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자, 3족부터 12족 사이에 해당되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네?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몇 족?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바로 13족부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알겠네?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 나트륨 보통 뭐라 부른다? 소듐, 칼륨은 포타슘. 기억하고 계십시오. 알겠네? 나트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 만약 이렇게 내면 어떡할 거야? 1쪽인데 리튬, 소듐, 포타슘은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나오면 소듐이 나트륨인지 포타슘이 칼륨인지 모르면 틀리겠지? 이거 교과서에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나트륨, 소듐, 칼륨은 포타슘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요 그림처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이다. 그래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른다. 앞에 나왔지? 가로줄은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 세로줄은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다. 다만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3족부터 12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면 뭐 주기율표는 뭐, 그제? 하고 뭐 밑에 키움 활동 나오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금속과 비금.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주기율표 이제 너희 머릿속에 다 있다는 전제하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자,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뭐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별한다는 거다.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그래서 뭐, 야, 앞에 주기율표가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보통 왼쪽 아래편하고 중앙에, 그다음에 비금속은 오른쪽 위편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제? 그래서 보면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좀 봐야 돼, 이런 거. 그럼 그런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이 우리 생활에서 주로 어디 많이 사용되는가? 자, 당연히 건물 짓는데 철 사용되고요. 금속이지? 자, 염소는 딱 하면 뭐 떠올라야 돼? 수돗물, 소독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수돗물을 틀면 그 수돗물 특유의 냄새 있지? 그게 바로 수돗물 속에 염소가 녹아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원소로 따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지? 대표적인 귀금속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뭐다? 기체. 헬륨 풍선이라고 하지? 똑같은 풍선인데 입으로 분 건 가라앉는데 헬륨 넣은 건 떠오르지?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 헬륨. 그 다음에 이런 구리. 자, 난방 배관. 보일러지, 보일러, 그지? 그리고 보통 어디에 또 많이 쓰여?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 전부 구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보면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지? 사실은 구리나 알루미늄 마찬가지야. 전류가 잘 통해. 그래서 전선에 사용할 수 있어. 알루미늄은 사실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해. 그렇지. 비싸서 구리를 대부분 전선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염소 많이 나와. 수돗물 소독에 쓰이는 염소 많이. 나머지는 딱 보면 알잖아. 보면 아는데 염소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모여 있고요.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존재한다. 어떤 특징이 있냐? 그지? 자, 금속 원소.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자, 대부분이니까 아닌 애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유일하게 누구만? 수은이라는 금속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광택이 있대. 표면이 반짝반짝하고요. 열이나 전기 잘 통합니다. 자, 요거 뭐 때문일까? 금속들이 고체이면서 광택이 있고 열이나 전기 잘 통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고체 금속들은 이른바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그 금속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도 나고 열이나 전기도 잘 통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힘을 가했을 때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전기가 통하는 거하고 자석을 띄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이 자성을 띠진 않아. 금속 중에 철은 자성을 띠지. 철 원자는 철이라는 금속은 자성을 띌 수 있어. 자성체라고 하지.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도 자성을 띠는 애들은 자성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금속이 자성은 아니다. 알겠네?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자,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딱 하나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지? 누구야? 브로민. 브로민이라는 애는 또 액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뭐가 돼? 많지. 맞아? 그럼 뭐야? 비금속 중에 전달하는 애도 있단 얘기지? 누구야? 탄소. 탄소는 특히 흑연의 주성분이잖아. 얘는 전기 통합니다. 전기나 열 통합니다. 써나 전기나 열 통한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 금속과 비금속 경계에 있는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서 자, 요런 애들 규소, 저마늄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불러? 준금속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된다? 반도체 만드는 데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만드는 데 활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근데 니네 이런 게 있어. 이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가 보통 어떤 교과서, 어떤 참고서에서 그냥 이거 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비금속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소나 저마늄이 만약에 무슨 결합하냐 물어보면 뭐야? 공유 결합하는 애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은 다른 원자와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자, 요런 것도 좀 기억해 놔라. 예를 들어 보면 비금속이 아까 기체로 존재하는 고체로 존재하는 애 있다 그랬잖아.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황 같은 거는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산소는 알다시피 기체 상태고요. 질소도 보통은 상온에서는 기체지. 다만 끓는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 액체 질소라고 표현하지? 액체 질소.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가시면 이제 원자과 전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애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성자는 원소마다 개수가 다르다. 근데 모든 원자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냥 원자라고 나오도 니네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는. 알겠네? 중성 원자, 그냥 원자 똑같은 말이야. 그 얘기는 원소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그 양성자는 하나가 양전하를 띠니까 얼만큼의 전하를 띈다고? 플러스 1. 그런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원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걔 하나가 띠는 전하량이 또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플러스 1이라면 얘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실제 전하량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전하량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모든 중성 원자는 이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니네 원자 번, 이 양성자 수가 곧 또 원자 번호잖아. 그러면 그 원자 번호가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원소마다 갖고 있는 전자수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보면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습니다. 알겠네? 근데 그 전자 껍질마다 뭘 갖고 있다? 여기 보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에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그 껍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다? 많다. 알겠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마냥 원자핵을 바닥이라고 치고 거기서 멀리 있는 전자 껍질일수록 그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고요. 그 껍질에 있는 전자는 그 껍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전자 껍질에서 전자들이 이 원자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원자 모형 중에서 누구의 원자 모형이냐면 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이야. 근데 옆에 지금 나와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 현재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변에 그냥 이른바 오비탈이라 그래서 이게 구름처럼 퍼져 있는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 이걸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원자 모형은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보호의 원자 모형이어서 현재 원자 모형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돼. 자,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할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부른다. 그지? 원자과 전자라고 부른다. 참고로 원자들마다 갖고 있는 전자들이 다를 거 아니야? 자, 전자들이 채워질 때는 어디부터?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마다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가 또 다르거든.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 채워지는 겁니다. 알겠니? 그렇게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이제 제일 바깥쪽 껍질이 8개가 있냐 없냐인 거고, 기본적으로 8개가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은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으면 이걸 바닥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알겠니? 바닥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나와있죠. 이렇게 원자과 전자 같은 게 봐봐. 예를 들어 지금 산소 나와 있는데 산소는 전자가 총 8개니까 그 8개가 안쪽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면 맨 안쪽에 2개 채워져. 그럼 남아있는 6개는 그 다음 껍질이 채워지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산소는 6개가 채워져 있으면 꽉 차진 않았지. 바닥 상태이긴 하지만 안정하진 않은 거. 왜? 바깥쪽이 8개가 채워져 있으면 안정하거든? 근데 채워져 있지는 않은, 안정하진 않은 거야. 안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 이때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거 뭐다?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꽉 채워져 있으면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랑 반응하지 않지. 그럴 때는 원자가 전자수가 0이라고 하는 거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이 개수만큼이 원자가 전자수다.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다? 6개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 차이 좀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지금 요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깥쪽 껍질들이 전부 8개씩 채워져 있다 보니까 안정해서 다른 애랑 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걔네들은 원자가 전자수를 0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원자마다 양성자와 전자수가 다른 것처럼 원자가 전자수도 모두 다를까?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와 조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이제 자, 지금 요 표를 보면은 여기 3번 리튬부터 시작해갖고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또 18번까지 이렇게 쭉 돼 있지. 자, 그럼 원자가 전자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 세면, 자, 지금 리튬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3개인데 제일 바깥쪽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얘 원자가 전자 몇 개야? 하나. 베릴륨은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6개, 7개지.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까지는. 자,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요게 이른바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 몇 족? 3족이라고 하면 안 되지. 13족, 14족, 15족, 17족까지는 이 써놓은 숫자가 만큼이 얘네들의 최외곽 전자이기도 한 거야. 근데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외곽 전자만큼을 전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또 곧 원자가 전자수이기도 한 거야. 그런데 네온 같은 경우에 봐봐.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가 꽉 차 있지? 안정한 거야. 안정하면 이 8개 중에 어떤 전자도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로는 8개라고 하지만 안정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로는 얘가 2주기거든? 3주기를 보면 어때? 또 11번부터 18번까지가 있는데, 자, 나트륨 봐봐. 마찬가지로 껍질은 3개지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아르곤 마찬가지로 0개. 자, 뒤에 나오고 우리 이미 배웠지만 그럼 봐봐. 참고로 리튬하고 나트륨은 성질이 비슷하거든? 그 다음에 베릴륨하고 마그네슘 비슷합니다. 얘네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성질이 비슷한 거. 왜 비슷할까? 결국 원자가 전자수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특히 이거 꼭 유의해야 돼.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인 애들 3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13족, 14족, 15족, 16족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없는데 헬륨 있지, 헬륨. 헬륨 전자 몇 개야? 2개지? 자, 얘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2개가 들어있으면 채워져 있는 거지. 얘도 안정한 거야. 따라서 얘도 원자가 전자로는 몇 개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최외곽 전자라 그러면 몇 개야? 얘는 2개라고 해야지. 맞지? 그 다음에 얘네처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안정하지 않으니까 얘네처럼 되려고 하거든. 즉 바깥쪽 껍질을 2개 또는 8개를 채우려고 하겠지. 특히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요거 유의하라 그랬다.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안정하다. 알겠네? 학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봐야 돼.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 화학 법칙을 어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말씀하실 때 그냥 안정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지? 내가 세하고만 지금 몇 년째 하잖아. 단 한 번도 이걸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내가 가르친 적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에서도 이걸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안정하다라는 거 말씀하시다가 실수하신 게 아닐까 싶어. 이거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어. 진짜야.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한다고 못 내실 겁니다. 절대로. 그지?
아무튼 안정하긴 한 거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껍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꼭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 유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을 묶어서 동족원소라고 불러. 그럼 그때 요 1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꼭 조심해야 돼. 1쪽에 수소도 포함되어 있거든? 근데 니는 알겠지만 수소는 무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무슨 금속이란다? 금속과 비금속 중에 비금속이거든? 그러니까 1쪽에서도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뭐라 부른다?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얘가 1쪽이긴 하지만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 부를 수 없는 거야. 근데 요거 때문에 실수 많이 하니까 꼭 조심해야 돼. 자,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물과 활발하게 반응하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요거 실험,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물에다가 각각 리튬, 나트륨, 칼륨을 조그맣게 조각내서 이렇게 물에다가 넣었어.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에서 부글부글 기포 같은 게 발생합니다.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그지? 그럼 그 기체가 뭐다? 수소 기체야. 자, 그런데 보면 반응할 때 보면은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칼륨이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다 물하고 반응을 잘하는데, 자, 알칼리 금속에서도 얘보다는 얘가 원자 번호가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알칼리 금속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 물하고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나면 얘네들 금속이 점점 녹아 사라지거든? 그럼 이 남아있는 수용액, 지금 여기 보면 색깔 나와 있지? 여기다가 미리 뭘 떨어뜨려 놓은 거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3-4방울 미리 떨어뜨려 놓은 거야. 자, 그냥 물에다 얘네를 떨어뜨렸을 때는 아무런 색깔이 없어. 무색이야. 근데 거기다 이렇게 알칼리 금속 넣어서 반응을 하면 색깔이 점점 변하지? 왜? 얘는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 변하는 애야. 따라서 리튬, 나트륨 같은 애들이 물하고 반응하고 나면 이 수용액이 점점 뭘로 변해간다? 염기성으로 변해간다. 염기성이 다른 말로 뭐야? 알칼리성이야. 그래서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반응할 때 보면 얘네 다 물에 떠 있지.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물보다 작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얘네들은 공기 중에는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하지. 그래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 리튬을 칼로 잘랐어.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금속이니까 원래는 광택이 있는 애인데 칼로 자른 순간 요 단면이 조금 있으면 색깔이 싹 사라져. 왜 그런 거야? 요 표면에 있는 금속 원자가 누구랑 반응한 거야?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른바 뭐야? 산화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만약 예를 들어 리튬이라면 산화리튬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 표면의 광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처럼 물하고도 반응 잘해. 그래서 어디다 보관해야 돼? 석유나 파라핀에 뭐야? 보관을 해야 되겠다. 파라핀이 석유 안에 일종. 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기름 안에다 놓으면 어때? 그 기름에 의해서 물하고도 차단되고 산소하고도 차단이 되겠지? 보통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보통 석유 또는 파라핀에 보관한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럼 걔 중에 누가 제일 작다? 리튬이 제일 작아. 리튬이 제일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포함된 물질이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고 역할 토해보자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할 때 공통의 변화를 보인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 공통적으로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어떻다? 무르다. 아까 얘기했지만 칼로 그냥 잘려. 이런 커터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르고 나면 이제 표면에 산소랑 반응해갖고 뭐야? 광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자, 여기 지금 보면 나오지. 석유에 지금 넣었거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물이 아니라 석유야. 리튬은 석유 떠있지. 석유보다 밀도 작다는 얘기고요. 나트륨, 칼륨은 석유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지? 얘네들 중에서, 얘네 다 물보다 밀도가 작은데, 리튬이 밀도가 가장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지?
나트륨이 헬륨보다 작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원자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이순이지, 이순. 그지? 나트륨이 또 칼륨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와도 반응할 만큼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 주로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이온이나 원소랑 결합한 상태로 보통 존재한다. 반응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이런 알칼리 금속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소금에 들어있죠, 소금에. 염화 이온이랑 결합한 상태로 있는 게 소금인 거잖아. 그치?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함께 칼륨 이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대? 나트륨과 함께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어.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여기다 써줄까?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이용이 돼. 써놔. 나트륨하고 칼륨은 신경 전달 물질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그지?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온이야.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는. 그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신경세포에서 자극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 이 그림도 봐둬야 돼. 바나나에 뭐 많이 들어있다? 칼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거의 필수적인 이제 물질이 됐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 당연히 리튬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엔 나트륨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또 내가 모두 좀 알아두라 그랬지? 특히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얘네 금속이기 때문에 불꽃색도 좀 알아두라 그랬지? 칼륨은 뭐야?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니네 실제로 있잖아.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이잖아. 거기다 소금 한 알갱이 떨어뜨리면 노란색 변합니다. 불꽃. 노란색.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디에 사용되냐 할 때 지금 소금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만 근데 그 터널한 조명 있지. 문제 풀다 터널한 조명 그러면 무조건 나트륨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겠니? 터널한 조명. 요즘은 물론 LED로 다 바뀌는 추세이긴 하다만 좀 오래된 터널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등이 있잖아. 약간 노란색 불빛 나오잖아. 거기 다 나트륨이 이용이 된 거라고 보면 돼. 알겠니? 나트륨, 터널한 조명에 많이 이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알칼리 금속 중에서 리튬이 특히 이런 배터리로 사용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 이유는 뭐야? 그렇지. 개중의 반응성이 제일 낮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한편 17쪽인 원소인 17쪽 원소인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자, 요 네 개는 그냥 묶어서 외우라 그랬지. 이제 원자 번호로 따지면 20번까지 해당 이내는 얘네 둘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그냥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라. 그지?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밑에 보십시오. 자, 요 표 있지? 별표 100만 개 해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자, 지금 보면은 할로젠이니까 17쪽이잖아? 자, 이 표에서 보면 플루오린, 염소, 자, 아래로 갈수록 지금 어떤 애들이야? 원자 번호가 큰 애들입니다. 그지?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야.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F2 이런 식으로 Cl2, Br2, I2 뭐 이렇게 이원자 상태로 존재해서 얘네가 실온에서 상태도 다 다르지. 자, 그거 뭐 보면 얘 보면 알 수 있지. 야, 봐봐. 플루오린이라는 애는 녹는 점 F2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플루오린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19도, 마이너스 188도니까 우리가 보통 실온이라 그러면 한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말하거든. 무슨 상태겠냐? 기체 상태겠지. 지금 얘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니까. 맞아? 염소는 어때?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마이너스 34도니까 뭐 15도, 25도면 그거보다 높은 온도니까 끓어 있는 거지? 기체 상태야. 자, 브로민은 어때? 끓는 점이 58도니까 끓기 전에는 액체일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실온에서는 끓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액체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럼 당연히 뭐야? 녹는 점이 113도 아니야. 평상시 온도에서 녹지 않았을 거 아니야. 고체죠. 자, 그 다음에 걔네들 뭐 기체 상태건 액체건 고체건 간에 고유한 색깔들이 있어.
색깔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흑자색이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 봐봐. 아래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진다 그랬지. 뭐가 증가해?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맞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하더라. 맞지?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있지? 수소랑 반응을 잘해요. 야, 수소기체와 이 할로젠 원소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결과 할로젠 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하고 F2가 반응하게 되면은 HF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얘네들은 전부 기체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 물에 녹이면 어때? 다 뭘 띄어? 그 할로젠화 수소가 수용액이 되면 전부 뭘 띈다? 산성을 띄어.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수소랑 반응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 알칼리 금속도 반응성이 있었잖아. 할로젠 원소는 어떻지?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할로젠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수소기체랑 반응을 잘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쨌든 걔네 녹이면 산성을 띈다며. 그럼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로젠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았을 때 더 강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니? 수소랑 반응을 잘한다는 거지 그게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강산이 아니야. 누구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수소랑 반응 제일 잘하는데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이잖아. 그 산성이 강한 것과 반응성이 큰 것과는 별개 문제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니? 꼭 명심해 주십시오. 순서는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나머지 다 뭐야? 강산 아니야? 얘만 약산이지. 맞아? 나머지 다 강산이야. 이거 내가 니네 봤냐? 기출문제 풀이 화학 파트에 보면 거기 이 문제 있거든? 거기서 내가 설명해놨어. 그러니까 꼭 찾아서. 그러니까 실제 니네 기출문제 나왔었다는 얘기잖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인 할로젠은 전기나 아연을 잘 통하지 않는다. 그지? 그리고 아까 앞에 표에 나왔지만 고유한 색깔이 있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활발하게 하는데 방금 얘기했지? 어떨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리고 그래서 그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더 활발하게 반응해서 특히 그 중에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할로젠 수소는 앞에서 나왔지만 물에 녹으면 뭐다? 산성을 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구랑도 반응을 잘해. 일족과 반응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족과 반응할 때도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을 더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일족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진 애들 뭐라 불러? 야, 일족은 금속이고요. 할로젠 17족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일족하고 반응하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근데 공부하다 염 그러면 그건 다 이온 결합 물질이야. 다만 그게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할로젠은 비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상태보다는 대부분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니네 아마 문제 풀 때 종종 나왔었는데 요 그림 잘 봐둬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있었을걸? 맞아? 자, 요 1번 그림이 뭐야? 약간 보라색 띄는 애인데 이거 형석이라는 광물이거든? 자, 거기에 무슨 원소 들어있답니까? 요거 봐봐. 형석이라는 광물에는 뭐 들어있대? 플루오린화 이온 들어있답니다. 여기, 그지? 플루오린화 이온.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니네 이게 미역, 김, 팔에 해조류라고 하거든? 해조류에 뭐가 들어있다? 아이오딘이란 이온 들어있어. 특히, 야, 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니네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여기 갑상샘이라는 데서 호르몬 만들어지거든. 그 갑상샘 호르몬의 성분이야.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놔. 갑상샘 호르몬의 성분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먹지 않냐? 미역국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사실 1년에 한 번만 먹지도 않잖아. 생일일 때 무조건 먹지만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 많이 먹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부족할 일이 많이 없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프리카 내륙이나 이런 데는 사실 바다가 없으니까 해조류가 귀하지. 꼭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갑상샘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우리 흔히 뭐라 그러냐 이거. 빨간 약. 자, 빨간 약에 뭐 들어있다? 아이오딘. 요거. 마찬가지 아이오딘이나 이온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유리지, 유리. 이렇게 유리에 어떤 무늬를 넣거나 할 때 요 유리를 녹이는 거지? 자, 뭘 이용한다? 요거 아까 나왔지만 할로제나 수소가 수용액일 때 산성 띈다며. 그게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야? 특히 플로리나 수소 수용액을 가지고 요 유리 공예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니? 이거 배운 적 없는데 하는 거 보면 다 교과서에 있던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이런 조그만 설명들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까지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 46페이지 보면은 이제 화학결합의 형성 그래서 나옵니다. 그지? 46페이지. 자, 화학결합의 형성. 자, 결합하고 싶어하는 원자들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시는 뭐 쭉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질소, 산소 각각 2개 원자 쭉,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 있는 걸로만 얘기했을 때 뭐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혹은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한 소위 말하는 분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 중에 아주 적은 양이 사실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기에는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거든. 0.9% 정도 들어있어. 아르곤과 같은 애들은 서로 그냥 원자 하나가 곧 분자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냐?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라고 하거든. 자, 그럼 다른 애들은 서로 결합해서 2개 혹은 3개, 4개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왜 원자 하나냐 이거지. 원자 하나가 곧 분자 역할까지 하거든. 그럼 아르곤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나왔던 이른바 18쪽 원소들은 다 이렇게 원자 하나가 그냥 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걔네들 다 단원자 분자. 그 이유가 뭐야? 아까 나왔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0개.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어서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18쪽 원소가 아닌 애들은 어때?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통해서 뭐 한다?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랑 결합해서 안정해진다라는 건 결합을 하면 그 원자들이 갖게 되는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진다는 거야? 18쪽과 같아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 질소와 같은 원자들은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해서 분자라는 걸 이루는 것과 달리 아르곤이 하나로 존재하는 까닭은 그래서 특히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18쪽 원소들은 한 개의 원자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요거다. 요 전자 배치를 보면 헬륨이건 네온이건 아르곤이건 어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들이 어떻게 그 맥시멈 숫자만큼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지? 특히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채워져 있어? 8개가 채워져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옥텟 규칙. 그걸 만족한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화학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0이다. 18쪽은. 그런데 지금 밑에 봐봐.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나트륨 같은 애들 보면 어때? 봐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수만큼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은 나트륨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8개의 자리가 있는데 4개만 채워져 있는 거잖아. 질소. 그치? 5개가 채워져 있는 거고 산소는 자리가 8개인데 6개만 채워져 있는 거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 번째 껍질에 자리가 8개인데 하나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때?
비활성 기체와 달리 마지막 껍질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야? 안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하려고 그래?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 뭐를 이용해서? 지들이 갖고 있는 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버리거나 얻기도 하고 혹은 그 전자를 다른 애랑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결합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학 결합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네? 그래서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은 어떤 원자들이 결합한 것일까? 그래서 쭉 나오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뭐다?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명체에서 중요한 단백질은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8쪽 원소와 같아지려는 성질 때문에 결합하는 거다. 즉, 뭐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하는 거고, 바꿔 말하면 18쪽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다. 헬륨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옆에 드라이 아이스는 아까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상태라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면 뭐야? 그냥 일반적인 실온에서는 뭐 한대? 승화가 뭐지? 고체였던 애가 곧바로 뭐야? 분자사 인력이 매우 약해서. 근데 내가 아까 하나 까먹고 얘기 안 한 게 있어. 아까 앞에 할로전 할 때 아이오딘 있지? 아이오딘도 고체 상태였지? 자,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 이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뭐야? 아이오딘도. 얘도 승화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드라이 아이스, 뭐 아이오딘, 뭐 장내,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지? 나프탈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같은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원자의 구성 입자나 화학결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화학결합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래서 보면 니네 요것도 좀 봐둬야 돼. 특히 요거 있죠, 요거. 루이스. 니네 나중에 2학년 때 화학 배우면, 화학 배우는 사람도 있겠다만, 뭐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이런 거 들어봤지? 그 루이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학결합을 어떻게 설명했냐라는 말풍선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야. 자, 니네 톰슨의 원자 모형 아니야? 그 왜 빵처럼 막 건포도 마냥 이렇게 전자들이 그 원자에 박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는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뭐를 설명하는 셈이야? 원자들이 서로 결합할 때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즉 이온 결합을 의미하는 거지. 맞지? 근데 지금이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구분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모를 때니까 그냥 무조건 전자가 이동하면서 결합한다라고 주장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으로 따지면 이 내용은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대.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면 정육면체 꼭지점에 전자가 배열되어 있고 화학결합은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이동한 결과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이온 결합을 비슷하게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한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 둘 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국 이온 결합을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니? 야, 요것도 좀 기억해놔. 요거 루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요건 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건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하여 물질을 만들 때 원자의 구성, 그러니까 특히 요거 있지. 야, 루이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에 보면 정육면체 꼭지점에 전자가 배열된대. 그럼 정육면체에서 꼭지점 몇 개야? 8개 아니냐? 뭐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옥텟 규칙. 옥텟 규칙. 그 정육면체 꼭지점에 전자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옥텟 규칙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하여 물질을 만들 때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과학자들이 밝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의 전자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루이스의 주장은 결국 현재 따지면 우리가 옥텟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페이지 보면은 원소의 성질로 결정되는 화학결합의 종류. 그래서 질소와 산소는 비금속, 원소고 나트륨은 금속이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화학결합을 이루는 방법과 이게 뭐지? 이게 이온결합이지? 결국 화학결합이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온결합이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공유결합이 있다. 그럼 이제 교과서에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페이지로 넘어가서 5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자,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성질은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원소 종류에 따라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다르다. 자,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은백색 고체인 나트륨과 자, 그러니까 고체인 나트륨하고 기체인 염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대. 얘는 금속이지. 고체, 은백색 고체니까 얘는 아까 나왔던 할로젠, 비금속이지. 그럼 어떻게 결합하여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냐? 자, 요거 우리 알다시피 금속은 전자를 잃기가 쉽다. 자, 전자를 몇 개를 잃을까? 이미 아까 족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니네 공부할 때 나오는 이온결합에서 주기율표에 있는 애도 이온결합이 나오면 1족, 2족, 13족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온결합에서 나오는 금속은 거의 얘네 사이에서 나와. 그러면 1쪽에 얘네가 금속이니까 전자 잃기 쉽다며. 1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 하나 잃습니다. 2쪽에 있는 애들은 2개 잃는 거야. 그러면 하나 잃은 애들은 어떻게 돼? 원래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라 그랬잖아. 근데 마이너스 D는 전자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자연히 많아지면서 야 어떻게 돼? 양이온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잃었을 땐 그냥 플러스라고 쓰는 거고 2개 잃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기 쉬운 성질이 있다 돼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이온결합에서 나오는 비금속은 이제 14족부터 17족, 18족까지 다 비금속인데 이온결합에서 나오는 비금속은 주로 16족하고 17족에 있는 애들만 주로 나와. 그러면 16족에 있는 애들 아까 했지만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8개 채우기 위해서 2개를 얻지. 전자 2개. 이거 이제 잃는다는 얘기고 이거. 하나 이름. 얘는 둘 이름. 얘는 2개 얻음. 얘는 하나 얻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에서도 비금속은 주로 16, 17쪽이다. 그래서 2개 얻은 애, 산소 같은 애는 E-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하나 얻은 플로린 같은 애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를 얘는 잃기 쉽고 얘는 얻기 쉽지만 잃으려면 얻는 애가 있어야 되고 얻으려면 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그거를 비금속 원자가 받아서 서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서로 뭐 하는 거다? 한다. 무슨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서로 결합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 이온 결합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얘네가 결합할 때 이렇게 한두 개만 딱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온 결합들은 무조건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야. 요런 모습.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무슨 구조라 그래?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무슨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 시험에 3차원적 입체 구조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 떠올려야 돼. 알겠니? 3차원적 입체 구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 전체는 전기적으로 뭐다? 그러니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은 양전화, 음전화를 띠게 된 거지만 결합화문으로 해서 이 전체는 다시금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따라서 얘네들이 무수히 반복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몇 개가 결합한 건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겠지, 그치? 개수 B는 알 수 있지만 개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온 결합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나머지 공유 결합하고 뒤에 생명체 구성 물질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